네, 고품격 사과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퇴근길 라이브. 아 이게 200 붙어가지고. 200 뵀어요. 퇴근길 라이브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 6,000분 정도 보고 계신데 네. 좋아요 500개가 뭡니까? 아, 저는 클로징벨 할 때 이거 참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1,000분 들어가 계신데 막 800분 좋아요 누르고 막. 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클로징벨 좋아요가 한 평균 한 1,500개 정도 찍히거든요. 한 1,600명 정도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저희 광고 나갈 때도 이런 이야기 했는데 네. 박근영 부장님 일단 인사부터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소속도 얘기 안 해요. IBK 투자증권. IBK 투자증권. 네.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희보다 사실 더 유명하시죠? 훨씬 아닙니다. 유명하시죠. 매일 오실 때마다 책을 한 권씩 써오세요. 시장 정리하는 이거를 책을. 다 할 수가 있나? 이제 왔다가 나갈 뻔했어요. 참 시간대가 지금 맞나 싶어가지고. 3시 반인가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박근영 부장님이 정리를 해주시니까 고품격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뭐 같이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같이 하셔야죠. 가만히 네. 계시면 안 되죠. 제작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사실상 박근영 쇼인데 여긴 그냥 MC들이 앉아 있는 거. 무슨 말씀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오늘 그럼 시장 네, 정리부터? 시장 동향부터 한번 네. 정리해보죠. 네, 뭐 1월 미국 PPI가 전년비 6% 상승하면서 예상치인 5.4%를 상회했습니다. 월간 상승률이 지난 6월 이후에 최고치에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제 긴장감이 또 올라오는데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견조한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았고요. 2월 2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4천 건 정도 됩니다. 양호한 고용이 지속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떨 때는 이게 되게 뭐 경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날도 있고 네. 어제 같은 날은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뭐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또 네. 빠지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경기에 갖다 붙이면 오르고 금리에 갖다 붙이면 떨어지고. 그 해석의 뭐 이렇게 영역인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전일 이제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라든지 메스터 클리브랜드 총재가 이제 3월에 50bp 가능성 언급을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 우려가 또 부각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성향이 좀 매파적인 분들인가요? 뭐 예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매파 2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한 27포인트 언저리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외국인은 코스피 200 매수 그리고 기관은 선물 매수 출발을 했고요. 갭 하락했던 증시가 그래도 오전에는 외국인 선물 매수제 전환과 그리고 저가 매수 유입으로 낙폭이 꽤나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대비 거래소가 또 상대적으로 적은 낙폭을 보였고 오전에는 철강, 금속 그리고 건설업, 비금속 광물업 종목이 반등을 줬는데 이 정오를 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억 원 선을 넘어서면서 지난 12월 중순 레벨까지 급반등세가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에 선물 매도세로 재차 전환했고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순매도가 강화되면서 시장이 다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뭐 이 시간쯤에 이제 신영증권에서 이제 코멘트가 하나 나왔는데 네. 환율이 되게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요. 환율이 최근 바닥 1,216원에서 거의 7% 정도 가까이 올라왔는데 올해 코스피가 YTD 기준 상승폭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환율이 여기서 1,300원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인덱스 상승분을 거의 다 잡아먹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주식으로 보니까 먹고 환율로 깨지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에서 손해를 보게 되니까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 추이가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게 되면 조금은 어려운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신영증권에서 이제 냈습니다. 외국인은 제한적 매수하면서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 서비스 등을 매수했고 통신과 철강, 비금속, 광물 등을 매도했는데 기관은 철강과 금융을 매수했고요. 전기전자 매도가 특히 많았습니다. 코스닥은 양주체가 모두 대량 매도가 보였는데 특히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매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포스코홀딩스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철강, 금속 강세 주도했고요. 건설업이 현대건설과 GS건설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최근에 이제 정부라든지 금융당국의 약간 규제적인 압박 속에서 최근 하락세가 지속됐던 금융주주사가 약간의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어느 정도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연간 그 작년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아시아나항공도 장중 4% 상승했고요. 여타 항공주들도 상승하면서 운수 창고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제 포스코케미칼 약세, 비금속 광물이 가장 부진했고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대표주들도 일제히 부진하면서 전기전자와 서비스업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하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IT 부품이라든지 통신 장비, 일반 전기전자 약세였고 단기 차익 실현 심리 확대가 되면서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였는데 특히 소재주들이 최근에 뭐 급반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다소 낙폭이 좀 과하게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는 이제 조정이 어땠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시장이 아무튼 뭐 최근에 코스피 기준으로 봐서는 2,480, 뭐 네. 2,500 언저리 정도에서 몇 번 이렇게 통과를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네네.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지수에 대한 기술적인 부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특히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에 대한 뭐 차익 실현이 네. 아침에 그래도 일부 반짝반짝 플러스가 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랬습니다. 네. 일단 일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이제 이슈 때문에 다소 좀 낙폭이 과하게 나오는 부분도 차익 실현도 나왔다 볼 수 있는데 뭐 많이 오른 종목이나 업종이 뭐 빠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워낙 많이 짧은 시간에 급등을 했었기 단기로 때문에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뭐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올 만도 했었는데 오늘 그날이 좀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뭐 IT라든지 이런 쪽도 뭐 성장주들이 대부분 다 이제 금리가 일단 또 올라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성장주들이 좀 약하게 진행됐다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내렸다 그랬는데 슬금슬금 올라와서 오늘 1299원 50전. 요거는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수준입니까? 그렇죠. 뭐 환율이 1,2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빠졌었던 위치에서 또다시 올라가면은 최근에 뭐 시장을 결국 그래도 수급 쪽으로 끌어왔던 주체는 결국 외국인이잖아요. 네. 뭐 기관은 사실 역할을 한 게 거의 없고 뭐 팔기 바빴던 뭐 그런 모습도 봤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주도해 가면서 이렇게 끌어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까지 만약에 부재한 상황이 가게 되면 시장에 대한 동력이 좀 이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뭐 환율이 더 이제 지속게 되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잖아요. 네, 1,000억 정도 수준. 1,100억.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도 외국인이 그러니까요. 생각보다는 또 안 파는 것 같아서 야 이거 뭐 외국인은 환율이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그렇네 그런 생각이 저는 오늘 좀 들었거든요. 오, 또 설레발 시동 부릉부릉. 알겠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 근데 저 오늘 정리해 주신 내용 중에서 2차 전지가 없어가지고 오늘 2차 전지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마지막에 그동안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있어요? 잘 봐라. 참 진행 잘 봐라가 뭡니까? 잘 보십시오. 존댓말 써주세요. 여기 놀러 퇴근길 라이브. 오셨어요 지금? 아 있네요 다 마지막에. 준비 안 하신 게 없어요. 맞네요, 맞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다 나와요. 여기서 사과. 사과하고 빨리 순서 진행. 첫 번째 이거 네. 히토류.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겠습니다. 네. 중국 히토류 기술 수출 제한 소식에 히토류 관련주 상승. 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뭐 사실 히토류는 되게 뭐 전기전자나 되게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국이 이제 막으면 사실은 좀 네. 약간 파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옛날에 편입니다. 미중 막 무역 갈등 있을 때 서로 싸우면 막 네. 뭐 수출 안 한다 그러고 막 그쵸. 그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세계 히토류 정제 역량의 90% 이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게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되면 항상 히토류 관련주들이 테마성으로 되게 이제 급등하는 모습도 일부 보였던 쪽이기 때문에 다소 좀 이게 움직임이 테마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미국에 관련된 그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 수출 금지에 맞서는 조치인 걸로 추측이 되고 있고 네오디듐이라는 그 네오디듐이라는 게 있는데 네오디듐. 예, 네.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발음도. 자석 만드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히토류 자석의 주요 원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디듐 자석은 중국 생산량이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발전이나 소비 전자제품 그리고 산업용 모터, 로봇 등의 연구 자석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쓰여진다고 하니까 되게 중요한 소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전기차 못 만들겠네요. 모터로 가니까. 네,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딸이 있어도.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효율성 때문에 안 만드는 거죠? 뭐 일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도 히토류 자체 생산을 위한 작업을 또 서두르고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난 1월 초에 스웨덴에서 유럽 최대 규모의 히토류 운호소 광맥이 발견됐다 알려졌고요. 이 광맥에 100만 톤이 넘는 히토류 산화물이 또 매장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광물이 채굴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10년에서 15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당장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통기간 그리고 채굴을 단축하기 위한 절차에 또 유럽 연합도 이제 돌입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 인허가 프로세스를 재검토하면서 3월 중으로 관련 법안을 또 발의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거죠. 유럽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뭐 미국 국방부도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히토류 기업 라이너스에 또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네. 이런 히토류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분쟁들 이런 부분을 또 대비를 하고 있지만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뭐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사실 좀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테마성 움직임 때문에 좀 올라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거든요. 막 2차 전지 올랐다가 뭐 올랐다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간 거다.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시장이 정말 뭐 최근에 지수가 올랐다고 해도 네. 4계좌는 안 올랐거든. 2차 전지 없으면 그거 에코프로- 잘못 산 거 아니에요? 2차 전지랑 뭐 AI랑 뭐 그런 거 다 없으면 오르던데, 지금 반도체도. 엄청 소외받는데 이게 그쪽이 조정받으면서 조금 막 테마성 움직임들이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도 오늘 좀 보이더라고요.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유엔이 우크라이나 평화 촉구 결의안 추진 등의 건설 기계. 오늘 뭐 건설 기계. 현대두산 인프라코 막 이런 거 엄청 올랐잖아요. 네, 사실 이제 뭐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실적도 되게 최근에 좋게 나오는 분위기여서 뭐이 분위기를 타고 건설기기가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 4분기 실적 발표 호조라든지 수출 성장 기대가 또 나왔는데 이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매출액이 2조 3,839억 원, 영업이익이 2,508억 정도니까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전년비 62% 급증한 수치입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국면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올해 실적 기준 PER이 6배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저밸류 종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좀 일부 해결된다 하면 뭐 장기 박스권 탈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버행 이슈라면 작년에 있었던 이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네네. 뭐 콜옵션 행사에서 네네, 일부 물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현대두산 인프라코도 뭐 4분기 매출액이 1조 2,367억 원, 영업이익이 663억 원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전년비 460% 이상 올랐으니까 상당히 턴어라운드를 한 겁니다. 올해도 이제 북미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중국도 리오프닝이 재개됐으니까 관련된 쪽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또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현대로템과 폴란드행 K2 전차 수출 관련된 엔진 공급 계약 체결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오늘 이제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튀르키예나 뭐 시리아 지역에 최근에 강진이 있었기 때문에 네. 피해 복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뭐 기대감, 그다음에 뭐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지속적인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강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의 재건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한국의 긴급 구호대 이진이 어젯밤에 인천공항을 출국했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재건 사업에 좀 뛰어들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있었다는 점에서는 국내 건설 기계에 대한 수혜를 조금 기대하는 만드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유엔 총회는 아마 전쟁 1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뭐 평화 촉구를 하는 어떤 결의안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뭐 두산 밥켓이라든지 진성 TC 등등 뭐 관련된 건설 기계 업종이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말씀하신 이슈 외에도 사실 뭐 철강 막 오르고 이런 거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뭐 기대감 요런 것도 같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 건설 기계도 더 잘 갈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이 결국 뭐 건설 기계의 가장 대표적인 뭐 수혜로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뒤에 이어서 이제 철강 업종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뭐 그런 것들 같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인프라 정책 수혜 그리고 중국 부동산 부양 기대감 등의 철강 업종 상승 오늘 철강 전반적으로 다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뭐 글로벌 철강 가격도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RA 법안에 이어서 유럽의 이제 핵심 원자재법 뭐 CRMA도 도입이 임박한데 아마 2, 3월 정도에 이제 관련된 게 초안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이제 폐배터리도 아마 이 관련된 가장 큰 수혜 섹터로 언론이 되면서 일단 그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었죠. 그래서 철강업체도 이제 이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자국 내 중국 철강제 유입을 제한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반사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평가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럽 내 공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말씀하셨던 중국 내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 조짐이 되면 걸성 활동이 당연히 재개될 것 같고 철강업체도 당연히 호재가 될 거겠죠. 그리고 중국 내의 철강 가격도 12월 이후에 지금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선 모습이 보입니다. 표를 좀 띄워주시면 EBS 투자증권의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보시면은 왼쪽 쪽에 보시면 글로벌 철강 가격 추이인데 확실히 이제 중국 열연가라든지 북미 열연 가격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대부분 작년 연말부터 해서 좀 이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반등세가 나왔던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최근 3개월 동안의 미국 철강 기업의 가격 인상 발표 내용인데 2022년 12월 셋째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5번
최근에 들어서 이제 최근 3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강사들의 최근 3개월간 5차례 연속적인 가격 인상이 당연됐기 때문에 아마 원자재나 상품 물가에 쉽게 꺾이지 않고 있으면서 철강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중국 철강 가격도 원재료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이후부터 반등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철강주가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한 부동산 관련된 부양책이 필수적인데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1월에 중국의 대출 데이터 서프라이즈입니다. 다음 표를 좀 띄워주시면 그게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위안화 대출이 확 뛰어오르죠. 급증했네요. 급증. 네네네. 뭐 이거는 그 중국에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위안화 대출 1월이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위안화 대출이나 은행권의 기업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계 대출도 계속 진작을 보이면서 부동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 겹쳐 보이는 게 지금 기업 대출이랑 위안화 대출 같이 네네네. 기업 대출이 많았던 거네요. 그러니까 가계 대출은 그렇게 안 올랐는데 기업 대출이 급증하면서 네. 같이 올라간 거죠. 아하.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철강주 추이도 보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이 보시면은 꽤 많이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고개를 들고 일부 종목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뭐 그렇죠. 스틸 다이나믹스라든지 뉴코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뭐 철강주들도 최근에 해외 쪽에서 흐름들이 좀 좋았다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포스코 관련 그룹은 사실은 또 최근에 리튬 관련된 일주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이슈도 좀 불거지면서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런 걸 보면은 보텀업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저 철강은 결국 경기 사이클에 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있다 없다 노랜딩 소프트 랜딩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철강 가격이 저렇게 오른다? 수요가 좋다? 그러면 진짜 경기 침체 없다는 쪽으로 계속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리 가격 많이 보는데 네. 구리 가격 많이 보는데 구리 가격은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구리하고 원유가 동행해서 가기 시작했는데 네.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거의 연말 정도부터는 구리하고 유가가 거꾸로 가기 시작했어요. 구리는 올라갔고 유가는 못 오르고 이제 계속 밑으로 좀 내려왔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가의 강세론이 올해부터 계속 이야기되는 게 구리가 최근에 올라왔으니 후행적으로 유가가 따라갈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러시아가 50만 배럴 정도 감산할 수 있다 이야기 나왔지만 미국이 또 이제 전략 비축유를 또 방출한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시장에 재고가 좀 풀린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오르지는 않고는 있지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한 200만 배럴 정도는 추가적인 수요가 나올 거로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방향성은 좀 위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구리 가격을 따라서 그럴 것이다라고 분석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좀 있어요. 이게 뭐 사실 연착륙, 노랜딩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중국이 철강이나 이런 거 수요 늘어나면 인플레이션 다시 유발시킬 수 있다. 아까 저기 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면 저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 또 늘어나면서 그렇네요.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또 서로 채권 시장이랑 주식 시장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 주식 시장에서는 저 봐라 구리 가격, 원자재 가격 이렇게 해서 아주 주가 오르지 않느냐, 연착륙 없다, 노랜딩이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야, 그 무슨 소리냐, 그 금리 올라가면 기업 원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또 올 거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싸움은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애매할 때는 가장 좋은 단어 지켜보자. 관망, 관망. 싸움 구경. 네. 다음 주제를 한번 좀 볼까요?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폐배터리. 맞습니다. 예, 뭐 이게 오늘도 뭐 날랐어요. 오늘도 좋았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소재는 사실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빠졌죠. 예, 그런데 이제 폐배터리는 그래도 오늘 올랐는데 역시 이제 10년 내로 폐배터리가 비롯한 뭐 막대한 양의 전자 폐기물 문제가 당연히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가 아무튼 많이 보급되고 있고 이게 뭐 배터리도 이제 당장 뭐 폐배터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교체 수기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예, 뭐 전기차가 많이 이제 지금 팔리면 팔릴수록 거기에 대한 폐배터리 수요는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2030년도 정도 이후로부터는 아마 2030년도까지 도로 위의 전기차 수가 1억 4,500만 대 정도가 될 거로 추정이 되니까 네. 뭐 거의 1,200만 톤 이상 리튬이온 배터리가 폐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수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SNE 리서치에 따르면은 글로벌 전기차 관련된 배차 대수가 25년도에 56만 대에서 2030년도에 411만 대, 2035년도에는 1,784만 대, 2040년도에는 4,200
3,677만 대 엄청난 증가입니다. 표를 보시면 좀 더 눈에 들어옵니다. 표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뭐 폐차 대수 전망과 이제 그에 기하 따른 급수적으로 폐배터리 올라가네요. 발전 생산량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난 아니게 올라오는데 4,200만 된 거죠? 그렇죠. 예. 만 대 기준입니다. 4,227만 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에 따른 폐배터리 발생량이 25년에 44기가와트 정도에서 지금 30년도에 338기가와트시 그리고 35년도에는 1,329기가와트시 2040년도에는 3,339기가와트시로 증가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수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들을 당겨서 관련된 국내 주식들도 좀 오르고 있다 볼 수는 있습니다. 좀 10년을 당겨서 지금 2040년에 그렇죠. 4,200. 너무 네, 좀 당겨온 빨리 당긴 거, 거죠. 너무 예. 너무 빨리 당겨온 거 네, 아닌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네. 방향성은 일단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방향성은 맞다. 전기차가 그만큼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상황인데 음. 이제 한편 이제 EU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배터리 제조업체가 수거나 재활용 관련된 쪽에 대해서 설치 비용 관련된 시스템 설치 비용 관련된 부분을 지불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지난 12월에 EU도 리튬이온 배터리 규제를 대대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면서 아마 배터리 수거 목표율을 70% 그리고 코발트, 구리, 납, 니켈 회수율 95% 그리고 리튬 회수율은 70% 그리고 2030년까지 신규 배터리의 재활용 자재 공급 의무화 등도 포함됐기 때문에 이 관련된 환경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관련된 종목들 움직였는데 이 세비캠 같은 경우는 리셋 그 컴퍼니와 태양광 패널 재활용 MOU 소식도 체결되면서 네. 또 추가적인 패널도 긍정적인 모습도 보였고요. 패널도 문제라. 아, 뭐 태양광 패널이라고. 맞습니다. 지금 엄청 예. 세우고 있는데 그게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IS 동서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계획 발표라든지 또 지난해 또 실적도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모멘텀이 실적 호조 모멘텀도 같이 추가가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 폐배터리는 지금 테마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배터리와 같은 쪽으로 봐야 되긴 한데 아까 우리 박 부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이유가 제조업체가 이거 수거해 가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네. 폐배터리는 중요한 게 이 배터리에 대한 소유권. 소유권. 이것도 처음에 작년에 이게 맞아요. 이야기 네. 나왔을 그렇죠. 때 네. 제조업체가 하느냐 완성차 업체가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게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 급등하는 것들은 다 이제 뭐 완성차 업체는 아닌 제조업체들. 맞아요. 음. 네. 왜냐면 이거 해서 다시 돈이 되는 거거든. 그렇죠. 원재료가. 그래서 이게 그 지금은 별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나 현대차 같은 데가 이거 우리가 파는 거 아니고요. 대여하는 겁니다. 해서 마치면 이제 회수, 다시 리스처럼 회수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올라가는 업체들은 조금 리스크가 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 어디로 가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이거는 차차 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그렇죠. 뭐 당장 재편이 뭐 되겠죠. 올해 내년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 연준 긴축 장기화 및 빅스텝 우려 등의 은행주 상승. 은행주가 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은행주. 그러니까 이게 완전 무슨 이게 정부의 어떤 한마디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규제 이슈가 있으면서 상당히 좀 좋지 못했던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 정도부터 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또 은행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아마 그때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자율화 커멘트가 나오면서 배당을 좀 정부가 좀 풀어주는 것이냐 이슈가 나오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고 은행주들이 꽤나 많이 올랐던 네. 또 그런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공동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런 역할에 대한 역할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은행주뿐만 아니라 통신주도 최근에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PPI 지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어제 조금 높게 나오면서 일단은 좀 또 금리가 더 올라가거나 장기화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또 불거진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나 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로이즈 연은 총재 등이 이제 3월에 50bp 관련된 인상을 주장하면서 금리 인상 지속 필요성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코멘트가 사실은 어제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주는 듯하다가
우리 시간으로 새벽 나절에 이제 그 관련된 블러드 총재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쭉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커멘트가 사실 시장에 미국에서도 영향을 줬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두 명 모두가 올해는 투표권이 없는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투표권이 없고요. 네. 최종 금리 컨센서스도 지금 블러드나 이 사람들이 기존보다 더 올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 5.5 정도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5.2에서 5.5 정도가 패드워치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네. 되고 있는 시장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슈가 이제 최종 금리 컨센서스가 올리지를 않았거든요.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5.25에서 뭐 이 정도 되면 50bp보다는 25로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약간의 뭐 말로만 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겁주기. 네, 일부에서는 이게 뭐 단기 노이즈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도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50bp를 이야기했지만 이 두 사람이 올해는 투표권이 없는 두 사람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두 사람의 최종 금리 컨센서스가 더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 말만 지금 이게 3월에 50bp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엇박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단기 노이즈성의 가능성도 일부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패드워치 보니까 50bp는 한 18% 정도 그리고 25bp가 한 80%, 81% 그 정도 되더라고요. 패드워치 열려요? 난 요새 안 열리는데 그거 패드워치. 사람 봐서 좀 가려요. 와. 웹사이트가. 일주일 정도 안 열리던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블록당한 거예요. AI에 의해서. 에러 계속 뜨던데. 그 노트북 앞에 그 카메라를 가리고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블러드 총재가 투표권이 없잖아요. 투표권이 없어서 별거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들 많이 했는데 1월 달에 블러드 총재가 디스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뜬금없이 끝내고 2월 FOMC에서 파월 의장 디스인플레이션 뭐 36번 언급했단 말이야. 그래서 시장이 약간 조금 이거 진짜 파월이 또 따라가는 거 아니냐. 5.5까지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드는데 은행주는 또 어떻게 봐요? 많이 올랐다가 네. 또 떨어져서 오늘 이렇게 오르니까 이게 저가에서 들어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쵸.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제 은행주를 주도하는 수급은 외국인 일로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해서 그냥 뭐 마구잡이로 기관이나 개인들이 사서 수익을 내기가 참 만만치 않은 업종인데 네네.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좀 많은 돈을 주고 주식을 사더라도 괜찮은 업종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이제 밸류도 싸니까. 그런데 이제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매수 타겟이 될 수 있는 섹터인데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이제 뭐 예대 마진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돈잔치 관련된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최근에 또 주가가 꽤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차익 실현도 단기적으로 또 나오면서 뭐 그런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 업종은 뭐 싸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것보다는 아마 외국인들 수급이 좀 어떻게 들어오냐에 좀 달려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약간 이 은행주가 오르기 시작한 게 이제 온라인 맞아요. 그 행동주의. 빨도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 중에 JB금융주 온라인이 2대 주주로 있는 JB금융주주에 2차 주주 제안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또 한 번 이제 3월에 주총 시즌 아니겠습니까? 반대합니다. 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온라인 외국인 아니야. 그래요? 온라인 외국인 아니야. 외국은 아니죠. 외국인 아니야. 그래요? 얼마 전에 외국인인 사프라이도 줄 알았어요. 나왔는데. 네네네. 오, 예. 몰랐습니다. 반대합니다. 이러면 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 아까 패드워치 안 열린다 그래서 사과하면 열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패드한테 해야 돼요? 워치한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자, 아무튼, 다음 이슈 한번 네. 가볼까요? LG화학 북미 리튬 정광 구매 계약 체결 소식에 리튬 관련주 상승했다. 네, 사실 이제 LG화학이 이제 개장 전 그 2차 전지 소재 공급 안정성 확보 그리고 북미산 리튬 확보 당연히 필요하죠. 네. 관련해서 이제 피드몬트 리튬 이 회사 이름이 그렇습니다. 네. 피드몬트 리튬이라는 회사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이제 한 959억 정도로 이제 신규로 취득하면서 지분율 5.72%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 구매 계약 체결에 대한 관련 사항을 공시를 했는데 이 피드몬트 리튬은 캐나다 광산에서 나오는 리튬 정광을 올해 3분기부터 연간 5만 톤씩 4년간 LG화학에 공급할 계획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리튬 약 3만 톤을 추출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전기차 입장에서 보면
보면 고성능 전기차 약 50만 대 정도 들어가는 규모라 보이는 것 같고요. 피드몬트 리튬이 이제 지분 투자를 통해서 간접 보유한 캐나다 퀘벡 그 NAL 광산이 있는데 북미에서 올해 유일하게 상업 생산이 가능한 리튬 광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북미에서 채굴한 리튬을 북미 주요 고객에 공급하는 양극재 생산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격적인 행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지 소재 업체 중에 북미산 리튬을 확보한 것은 LG화학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호재를 이야기한 LG화학은 빠졌습니다. 네. 빠졌고 오히려 이제 뭐 리튬 관련 테마주로 이야기되고 있던 몇 종목들도 꽤 올라갔다 볼 수 있겠고 뭐 코스모화학은 테마주는 뭐 글쎄요 테마주인지 모르겠지만 올라가고 미래나노텍이나 뭐 지에논 에너지 뭐 금양 이런 종목들도 약간 올라왔다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 그냥 약간 그 참고하실 수 있도록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표인데요. 국내 기업들의 배터리 광물 지분 투자나 뭐 장기 계약 현황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뭐 SK온, LX 인터 등등 이렇게 뭐 캐나다, 호주, 뭐 이렇게 스위스 이쪽 특히 호주가 되게 많아요. 네. 광물 자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배터리 광물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제 광물 확보를 위한 노력이 엄청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LG화학의 오늘 이제 공시 사항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 코멘트를 낸 걸 제가 잠깐 발췌해봤는데 네. 이번 그 피드몬트 관련된 그 확보된 수소나 리튬은 연간 약 7,000톤 규모가 이제 현재 LG화학 필요량의 10% 정도 가량에 해당된다. 그래서 2026년도에서 27년 사이에 필요량의 4% 정도 수준이니까 아주 만족할 수준은 분명히 아닙니다. 양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번 딜의 함의에 대한 부분들은 계약된 물량의 규모보다는 LG화학이 그 차이나가 아닌 난 차이나 리튬 업체와의 협업을 좀 더 확대를 앞으로도 좀 더 할 걸로 보이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확대, 뭐 여러 가지 뭐 계약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열어놓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또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뭔가 또 계약을 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거 보니까 폐배터리가 왜 올랐는지 약간 뭔가 이제 느낌이 좀 저렇게 LG라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1등인데 네. 저렇게 막 해서 캔에서. 노력을 해도 캐내도 4%요? 4% 수준. 필요량의 4%. 필요량의 4% 수준. 저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리튬을 확보하는 게.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네요. 상상력이 동원된 게 아닌가. 그리고 오늘 약간 그 리튬 이게 히스토리랑은 좀 다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양극재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어쨌든 소재들은 아직까지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 열받아서 너 명민준 너 나한테 말 안 들었지. 나 히스토리 안 줘. 안 준다. 너 그리고 전기차 만들 거야? 아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얘기해. 조금만 만들게요. 안 준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당장은 답이 없을 수도 있지 맞네. 않나.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명민준은 나한테 그럼 너 반도체 안 쓸 거야? 난 반도체 안 줘. 그렇죠. 뭐 이럴 수도 있어서 그건 안 되겠지만 근데 너무 양극단으로 가면 그런 지금 생각들이 약간 좀 그런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자원 전쟁, 반도체 전쟁, 각 나라에서.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 표 보면은 진짜 호주나 이런 뭐 노르웨이,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진짜 좀 부러운 것 같아요. 네. 자원적으로 왜? 우리도 있잖아 북한. 석탄. 클로징벨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자원 저렇게 캐내가지고 호주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지원금 이런 거 진짜 많이 주거든요. 펑펑 놀아도 막 돈 줘요. 그런 거 보면 저렇게 캐가지고 다 나눠주고 이런 거 좀 그럼 부럽습니다. 게을러져서 안 돼. 그래요? 그런 사람이 봐 우리나라 얼마나 부지런해. 음. 중동 사람들 석유 막 나니까 그게 안 돼. 열심히 일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가볼까요? 올해 스마트폰 시장 정체 전망 등의 IT 부품주 하락. 네. 키움증권이 오늘 리포트 뭐 어젠가요? 뭐 리포트를 최근에 냈습니다만 그 시장 조사 기관인 카운터포인트가 이제 스마트폰 전망치를 이제 한 번 더 하향했다라고 또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은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12% 역성장한 12억 3천만 대 수준이 정도였는데 올해도 뭐 비슷한 수준에 머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좀 올해는 그래도 좀 출하량이 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이제 좀 하향 조정이 된 거죠. 성장이 없을 걸로 전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는 이제 인도를 필두로 하는데 사진을 가져와 봤으니까 좀 띄워주시면 네.
그 키움증권 자료를 좀 발췌해봤습니다. 그 지역별로 인도가 이제 전년비 7% 정도 성장하는 걸로 보이고 북미도 한 2% 정도 성장하고 중국도 2% 정도 성장을 하는데 뭐 어쨌든 성장하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조금 성장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또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예, 성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심리 회복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V자 반등도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다 보니까 예. 뭐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다소 좀 하향 조정되고 있고 뭐 하향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정체한다 이런 쪽이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대감을 좀 가졌던 게 약간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 부분도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또 일부 지금 뭐 아이폰도 이렇게 교체 비용이 또 배터리 교체 비용이 뭐 비싸진다 이러니까 오. 뭐 이렇게 엄청 줄 서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뉴스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뭐 새 걸로 안 바꾸고. AS 쪽에 뭐 이렇게 줄 서 있다 이렇게 나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진다고 하니까. 너무 비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수요가 또 많다고 하면 이제 교체 주기가 좀 늘어나는 듯한 느낌도 들잖아요. 이걸 배터리를 자꾸 바꾼다고 하는 거는 내가 새로운 그 아이폰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통은 사는 2년 만에 시기를, 바꾸는데. 시기를 조금 늘리는 듯한 실제로 쪽으로 통계로도 나타나고 네, 있고.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성장률 전망에서 뭐 인도 이런 데서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서 느는 거는 성장은 실제로 하지만 중저가 폰,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안 남는 핸드폰들이 저기 많이 팔리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그건 뭐 어떤 게 더 많이 팔릴지는 사실은 뭐 경기에 영향도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또 시장에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인도는 뭐 워낙 큰 국가다 보니까 또 중요한 하나의 어떤 판매처라 그럴까요? 뭐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기 성장하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먹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도 근데 A 시리즈 팔잖아요, 삼성이. A 시리즈에도 반도체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근데 다 이 마진이 적으니까. 그리고 중국은 다 아이폰 쓰고. 중국이 누가 다 아이폰 쓴대. 아이폰 써요. 네. 진짜인데. 아무튼 네. 이제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예, 분석 통계로 따르면은 그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43개월로 약간 더 늘어났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혁신이 그렇게 옛날만큼 이제 그렇게 맞아요. 많지 않다 네. 보니까 기존 걸 좀 더 길게 쓰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경기 둔화 영향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 경기 둔화가 되다 보니까 또 작년 연말에는 또 아이폰도 이 할인폭을 대폭 또 늘려가지고 이번에 이제 1월 그 아이폰 그 판매량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게 네. 그 할인율이 좀 많이 늘어나서 또 많이 팔렸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좀 주춤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근데 그 폴더블 폰 시장 전망은 상당히 그래도 좀 그나마 좋습니다. 여전히 이제 침투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보이는 건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MS가 전체 스마트폰 전체 시장의 마켓 쉐어가 삼성전자 상당히 극단적으로 높았었는데 예. 가면 갈수록 이제 삼성전자 이외의 기타 제조사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이쪽의 비중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간다고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뭐 뭐랄까 경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절대적인 MS는 높긴 하지만 과거에 뭐 시장이 작아도 8, 90%를 했다면 지금 점점점 시장이 커지면서 MS는 좀 줄어드는 모습을 갈 수도 있고 뭐 힌지 경쟁 이런 것도 있잖아요, 중국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IT 부품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갈지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있다는 점에서는 오늘 같은 부품주들이 좀 빠졌다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이 좀 잘 팔려야 반도체도 팔리고 MLC도 팔리고 할 텐데 저거 보니까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전기전자 쪽은 사실 작년 내내 안 좋았는데 올해 중국 스마트폰 수요 살아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좀 반짝했잖아요. 네. 반짝했다가 다시 참 속상하네요. 결국 이런 거는 스마트폰은 XR, VR, AR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애플이 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 IT의 변혁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5년 주기로 뭐 이렇게 사이클이 온다 이런 뭐 이야기도 사실 있는데 네. 과거에 퍼스널 컴퓨터 PC가 이제 왔다가 그걸 대체한 게 스마트폰? 이제 스마트폰이 대체했고 그 다음은 이제 뭐 XR, VR 등등으로 이제 넘어가는. 왜냐하면 제휴사 입장에서도 이제 포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베리나 이런 게 먼저 나갔다가 사실은 먼저 치고 나갔지만 애플이 뒷단에 따라잡으면서 사실 네. 변혁은 애플이 한 거잖아요.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XR, VR도 지금 뭐 메타가 일단 앞서가면서 많이 팔고 있지만 이제 애플이 또 어떤 제품을 내느냐에 따라 또 시장은 되고 또 제조사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를 새로운 걸 또 내놔야 네. 포화 상태의 어떤 다른 하드웨어가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면서 새로운 먹거리. 본인들의 새로운 먹거리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좀 시장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이거 오늘 수소 관련된 주 굉장히 좋았어요. 정부가 수소버스 구매 지원
수소버스 뉴스가 구매 있었나 지원? 보죠. 네. 네, 뭐 사실 이거는 뭐 시장이 크다기보다는 약간 약간 지난주- 그렇죠. 네, 예, 네. 뉴스성 어떤 네. 움직임으로 보는데 사실 뭐 수소 관련된 시장이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뉴스에 따른 어떤 뭐 종목과 어떤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구매 지원 시범 사업 관련 설명을 개최하면서 아마 해당 사업이 이제 수소버스 보급 의지에 대한 이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 인프라를 갖춘 지자체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수소버스 보증 기간을 연장하면서 연료전지 시스템 보조금을 아마 신설하고 그다음에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을 상향하면서 지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조금이 국비 7천만 원, 뭐 지방비 4천만 원 지원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엄청난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이 국비 이제 2억 1천만 원, 뭐 지방비 9천만 원 확대되는 걸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뭐 버스의 그 확대가 좀 될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수소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에 뭐 엄청난 뭐 시장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테마성으로 어떤 뉴스 플로우에 따른 일부 종목들의 반응이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거 넘어갈까요? 네. 그 GPT-4 관련된 뭐 튜링 테스트 통과 소식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뭐 최근에 뭐 GPT라든지 뭐 AI 관련된 이슈가 많이 있었지만 네. 이것도 좀 빠른 감이 있잖아요. 근데 뭐 워낙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AI 관련된 쪽은 과거에 또 메타버스를 자꾸 이제 연상시킨다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이제 너무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이 내달 GPT-4가 이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이 튜링 테스트는 컴퓨터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인간과 그러니까 그 소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뭐 우리가 영화에서 이제 뭐 SF 영화나 이런 데서 보던 AI의 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GPT-4를 기대하는 이유가 이제 AI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매개 변수인 그 파라미터가 현재 시중에 나온 현재 AI 모델보다 10배 많은 10조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진밀보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뉴스를 좀 보니까 약간 소름 돋는 게 네. 일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 이 GPT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뉴빙. 네, 그러니까 그 GPT 쪽에 대답이 뭐 사랑한다 이야기도 나오고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소름 돋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서야 GPT가 내 집에 갔는데 와이프 갑자기 사랑해 그러면 깜짝 놀라거든 나도. GPT가 이제 이제 인간에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사랑한다 이렇게 약간 이야기를 기사에는 하고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뭐 말들이 그렇게도 좀 나왔다. 하고요. 그다음에 뭐 오. 아내를 버리고 뭐 자기를 사랑해라 이렇게 막 나오고 막 대답들이 오. 그랬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가 잘못되면 뭐 핵폭탄에 뭐 그걸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대답도 나온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약간 상상 속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네. 뭐 이렇게 AI가 또 뭐 인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는 뭐 이야기들도 사실은 영화에서는 그렇게 많이 표현되기도 했고 네. 일부 또 뭐 인간을 갖다 바이러스로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바꾸는 뭐 약간의 그러한 극단적인 영화의 스토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약간 또 이 AI에 대한 답변들이 정제되지 않은 답변들이 되게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논란이 슬슬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 점점 더 발달될수록 AI 관련된 게 이제 그냥 단순한 연산이나 어떤 단순한 정보를 긁어와서 어떤 보여주는 것보다는 더 이제 그렇죠. 뭔가 대답이 좀 다른 차원의 대답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아주 좋은 것만 되면 좋지만 인간에게는 약간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약간의 엉뚱한 대답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경계를 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도 사실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제 좀 더 현실에 많이 이제 좀 접목되는 부분들이 가능성이 좀 빨라지고 계속 그게 이제 뭐 빙의에 접목된다든가 다른 쪽에 뭔가 이제 사업적으로 그리고 뭐 실제 돈을 우리가 주고 해는 뭐 구독형으로 뭔가 바뀐다든지 사업 비즈니스 쪽으로 뭔가 계속적으로 진출되다 보니까 아마 관련된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이제 돈을 그만큼 버느냐 네.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AI 관련해서는 실제로 좀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이 더 낫다고 보세요? 좀 장기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쪽이 사실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업황을 좀 당길 수 있는 뭐 그런 쪽을 보는 것 같고요. 어제 제가 기억을 해보면 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챗GPT나 이런 집 관련된 쪽에 1억 명 정도의 구독자가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글로벌리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한 1에서 2%를 당긴다고 할 정도로 분석이 나오니까 그만큼 이제 디램이나 반도체 쪽의 어떤 업황을 좀 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이거 명민준 씨가 네.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서울시가 이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 발의 소식 일부 관련주 상승. 약간 뭔가 아직 좀 남았어요. 아, 저희 셋은 포함 안 되죠. 두 분은 뭐 전혀 그런 거 청년 같지 아니 않습니다. 청년이 어디까지예요? 청년 뭐 20, 30대 근데 요즘 그 20, 30대? 프로페시아 먹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30대만 해도. 40대는 안 돼요? 네. 지원 안 40대도 해줍니까? 40대도 네, 40대는 청년이죠. 아닙니다. 아 그래요? 40대 아닙니다. 30대까지? 예. 39세. 아, 여기 39세. 명민준뿐이 안 되네. 네. 그렇네. 그 전날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이 이제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탈모 증상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탈모 서울만 있나? 아무튼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가 예, 서울시 했으니까. 의회에서 일단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금액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근거를 이제 규정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를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조례가 최종 제정되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발의가 됐다는 소식 때문에 뭐 위더스 제약이나 JW 신약, 프롬바이오 등의 일부 탈모 치료제 관련주로 언급됐던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뭐 탈모 시장은 상당히 뭐 이건 뭐 누구의 인류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남자의 그 베조스도 영원한- 대머리예요. 베조스도. 아. 네. 왜요? 야 탈모는 나이 들면 더 생기는데 왜 39세까지뿐이 안 해주는 거야? 청년은 그래도 더 슬프지 않아요? 뭐 나이 들면 안 슬픈가? 아니 그래도 결혼하신 분은 다 결혼했는데 또 이렇게 탈모 있고 막 그러면은 연애하고 뭐 결혼하고 이런 것도 와이프는 어떻게 해? 예? 아, 나 몰라. 왜 나한테 그래요? 사실 요거 그때 대선 때도 네. 한 이제 대선 후보가 요런 거 공약 가져와서 그때도 한번 이제 관련주들이 좀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뭐 탈모 시장은 뭐 누구라도 이걸 뭐 만약에 정말 극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노벨상. 1년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노벨상감이죠.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표들이 거기에 또 있을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네. 요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떻게 약이. 근데 요즘에 뭐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세 그건 가지. 뭐 예, 네. 실제로 예. 세 가지 치료제가 나오면 네. 정말 대박 칠 거다. 뭐요? 탈모, 탈모, 비만, 비만, 금연. 금연. 금연도 약이 있는데 진짜 부작용이 뭔지 알아? 뭐요? 자살을 하는. 진짜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부작용도 있고. 이 약이 진짜 나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소재 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간단하게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자리였고요. 그 테슬라가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FSD 결함 때문에 전기차 36만 2,758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도 조금 이슈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 일부를 이제 가동 중단하는 소식도 어제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에 걸친 설비 개선 작업이 필요한데 뭐 일단 2월 19일부터 2월 말까지 1단계 설비 개선이 진행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1분기 생산 물량 그 판매 대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또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가 어제 나왔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더 전환 청구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전환가액이 리픽싱 되면서 아마 전환가액이 63,100원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가가 급락했는데 종가가 22만 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환가액이 63,100원이니까 뭐 그 부분만 해도 일단 예, 3월 3일 날 이제 그 상장이 될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네. 센티적으로 분명히 이것도 약간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건가라는 인식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좀 이슈를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약간 2차 전지가 움직인 주요 동력 중에 하나도 테슬라의 급등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렇죠. 뭐 네. 거의 2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렇죠. 바닥에서. 바닥에서 100%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2차 전지 소재 쪽도 굉장히 잘 갔는데 어제 2차 전지 이 상하이 공장 가동 중단, 그다음에 리콜 이런 것들도 사실 안 좋을 때 뉴스가 나오면 또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그래서 많이 조금 오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한테는 사실 테슬라의 조정이 가장 좀 찜찜한 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오늘 밤에 또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오늘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오. 다음 주는 또 어떨 것 같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환율이 가장 네. 큰 변수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환율 어떤 그 방향성에 따라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발라질 수 있고 다시 이제 원화 강세로 이루어지면 외국인들이 조금 더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고 아직까지도 기관의 어떤 수급은 기대할 수 없는 시장. 오히려 뭐 올라가면 기관은 팔기가 좀 바쁜 그런 수급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원화 강세로 또 돌아서면 최근에 샀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수급이 외국인 좀 들어온다면 시장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버티거나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튼 뭐 환율 변수가 지금 이제 갑자기 또 돌아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1,300원 이상으로 또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금통위도 있는데 금통위 맞아요. 대부분 이제 동결할 거라고 지금 채권 앨리스 100% 동결이다. 오. 그러고 있거든. 아니 그 설문조사에 설문조사 일주일 전에 설문조사 하는데 이번에 35명 다 3.5. 그러면 미국은 많이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3.5. 그러면 당연히 원하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다음 주에는 조금 아휴 참, 외국은 그래도 좀 사주십시오. 이만 우리 부장님 역시 팬이 많으신 이유를 알겠네요. 아유, 정리가 아닙니다. 정말 네. 깔끔합니다. 역시 증권사 투탑은 IBK랑 한국투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